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한 달 동안 침묵하던 북한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려면 5.24 대북 제재부터 해제하라, 이런 요구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를 연결짓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또 한 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데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조금 전에 왕선택 특파원이 했던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이 유튜브하고 인터뷰하면서 북한은 결국 붕괴될 것이다. 군사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뭐 특별 의미를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뭐 탁 와닿는 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거 붕괴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외부 정보가 유입이 돼서 북한 체제가 이 독재하고 있고 그렇게 국가 경영을 저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이 다 알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군사적 해결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군사적 해결을 언급하게 되면,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 사실상 핵 개발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실제로 뭐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뭐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진짜 북한과 같이 폐쇄된 체제에 외부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유입되면 북한과 같은 이제 독재 체제가 더 이상 뭐 그 기반을 상실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평화적인 체제 전환, 그리고 정권 붕괴,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최근에 뭐 소니 그 해킹 사건 관련해서 이 정보와 관련한 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이것도 함께 여기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북한이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리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5.24부터 풀어라. 이제 천안함 폭침 후에 이제 우리가 했던 대북 제재 조치인데, 이렇게 연기한 적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고요. 종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보통 요구를 했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에 있는 그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강산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수 있다라고 재작년에도 한번 가을에 될 뻔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분리하니까,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딱 분리하는 걸 명확히 하니까 그럼 못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풀어야만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저로서는 요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 건 처음 봤고요. 그거는 지금 얘기가 북한의 얘기는 이산가족 상봉은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남한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걸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5.24 조치는 사실 금강산 관광보다도 더 센 제재인데, 이건 왜냐하면 포괄적인 거거든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다 제한하는 건데,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요구를 한 거라고 보여져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이거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5.24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을 연결을 한 이유가,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맞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5.24 조치의 어떤 그 해제라든지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그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이고, 그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산가족 문제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화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홍 박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북한이 정말 이산가족 상봉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대화해서 논의하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설사 이제
이산가족의 어떤 그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서 매우 그 폭발력 있는 그런 그 갈등적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한국 정부를 지금 그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런 뭐 전략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해 말 12월 29일이었나요? 네. 뭐 1월 중에 이제 남북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북한도 상당히 호응해 오면서 이제 뭐 올해는 좀 남북 대화도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남북 대화도 어렵게 되는 거고 설 전에 이산가족 상봉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준비 기간이 거의 한 달 필요하거든요. 네. 2월 19일이 설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그렇다면은 그들의 계산은 남한이 초조할 것이다. 이런 걸 계산을 하고 남한이 좀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서 받으면 꽤 큰 선물을 얻었으니까 한번 응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도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일회 상봉이 아니라 정례화 그리고 주기 계속해서 이 상봉하는 거를 이제 그 제도화하기를 바라는 건데 예.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오이사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유 선생님 지금 얘기하셨듯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측면도 있고 그 배경에는 남북관계 안 돼도 그만이다. 네.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이사 조치를 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 협력을 안 해도 좋다라고 이제 딱 제재를 가했는데 그것이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북한이 꽤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한하고 교류가 없는데도 그래도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고 이러이러한 거 안 하면은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원칙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도저히 고개 숙이지 않고서는 남한하고 대화도 어렵고 남한 정부가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보니까 대화가 돼도 별로 얻을 게 없겠구나 하고 반쪽은 체념하고 반쪽은 벼락끝 전술로 자기네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전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내성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이사 조치의 핵심은 경제 제재잖아요. 근데 이 북한이 노골적으로 경제 제재를 좀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오이사 조치나 뭐 유엔 제재나 계속 오랫동안 가해지고 있는데도 북한이 내부적인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참 밖에서 볼 때는 신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현재 그럼 북한의 경제 상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북한이 이제 중국의 그 광물 자원을 이제 수출하고 예. 또 인력 수출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이제 그 받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이 조건 자체가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좀 줄고 또 해외에 어떤 그 파견된 북한 인력들의 어떤 숫자가 러시아 경제도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낙관적이지 않기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또는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것이 좀 더 절실해졌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함으로 해서 북한이 경제적 실익을 남한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뭐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나 협력이 없어도 버텼지만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하거든요. 전단살포 중단하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미도 경제적 의미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핵심 사항이거든요. 예. 왜 그럼 북한이 저렇게 자꾸 배짱을 부리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뭐냐면은 오이사 조치를 해서 한 10억 달러 이상의 교육이 남북 교육이 줄어들고 이제 우리 투자도 많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거의 못하죠. 그래서 고통을 겪은 건 사실인데 역설적으로 북중 간의 교육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북 교육 중단된 것보다도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물론 지금 북중 간에 굉장히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껄끄러운 관계고 불편한 관계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네.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오이사 조치를 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죠. 오이사 조치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다가 경제가 조금 뭐 1% 미만의 아주 낮은 성장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중 관계가 조금 풀리려는 기미가 있어요. 작년 연말에 김정일이 3주기 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문상 가고 또 금년에 김정일이 생일 때 축전 보내고 공개하고 16자 방침 다시 복원하고 유엔 안보리 인권 문제에서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고 나서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북중 관계가 금년에는 꽤 좋아질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이 상태로 서로 남북 간에 지금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배짱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남북 대화는 안 되는 건데 배짱을 끝까지 부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배짱을 부려서 아예 그냥 남북 관계는 소강 상태 내지는 정면 대립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그래도 김정은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보면서 베이징으로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뉴스인데 김정은 방러 문제가 이제 확정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집권 4년차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을 좀 갖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저는 그 보도 보고요. 미국의 소리 방송의 크레물린 이제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북한 김정은이 확실히 5월 달에 모스크바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혹시 모를까? 아직은 그렇게 지금 벌써 그 5월 달에 가는 거를 확정할 정도로 북한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한 4월이나 돼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 대통령도 지금 가실지 안 가실지 검토 중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자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데 이를테면 물론 오바마는 안 갈 가능성이 지금 크지만 아베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베라든지 메르켈이라든지 물론 서방의 정상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안 갈 가능성이 있지만 꽤 많은 서방 지도자들도 있는 사이에 김정은이 과연 국제 무대에 나타날까? 가능성은 5월쯤에 가는데 푸틴하고 양자 정상회담하고 이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 안 할 가능성 그런 것도 혹시 있죠. 그리고 제대로 지금 타고 갈 비행기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최령해가 거의 모스크바까지가 9,000km가 넘어요. 그래서 그 항속거리가 되는 비행기 인류신이 있는데 30년이 넘었어요. 최령해가 갔다가 다시 고장 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는데 김정은이가 목숨 걸고 9,000km를 타고 갈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차라리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만약 간다면 우리가 비행기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회사 홍보에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정상들과 같이 한 카메라 샷 안에 잡힌 적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언어에 있어서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또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과거 그 외교 행적을 보면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포착을 해서 이제 김정은을 초청한 것인데 김정은이 만약에 그냥 다자회담의 한 그 일원으로만 하면 안 가겠죠.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한 김정은을 푸틴이 특별히 예우하고 그러면서 김정은 나름대로 뭔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데뷔하는 게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특별히 대우한다면 그러면 러시아 나름대로 그런 행사,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할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이익이 되는 걸로 이 그 행사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받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바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혹시 그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김정은이 확실하게 가는 걸 북한이 발표하면 우리 대통령도 당당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 대통령도 가시고 김정은도 간다고 할 때 꼭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도시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뿐이지 10년 전에도 보면은 53개국 정상이 왔습니다. 푸틴이 정상들을 만나주는데 1인당 10분씩 만나줬어요. 단지 부시 대통령만 조금 오래 만나주고 당시에 후진타오 조금 오래 만나주고요. 나머지 정상들은 10분씩입니다. 그래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이가 만약 간다면 그 기회에 남북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오바마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느냐고 안 가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따돌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한미 관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만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러시아 입장은 10년 전에 러시아하고 다르고 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는 것은 또 그런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흐름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는 이미 북한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고려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요, 기존의 외교 방식을 보면 주변국들을 활용한 외교를 많이 했어요. 중국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한국에 좀 배짱도 부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역시나 북한에서 가장 믿고 이제 좀 받쳐줬으면 하는 부분이 중국인데, 사실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하기보다는 중국을 처음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중국하고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 그렇게 북한도 아마 희망을 했을 텐데,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 오려면 중국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육자회담의 재개, 또 그것을 위해서 북한이 핵 문제를 포기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북한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네. 방중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방중 가능성 저는 꽤 크다고 보고요. 러시아 방문 전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아주 귀여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자칫하면 핵실험을 하는 그런 망동을 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방 외교 차원에서 3, 4월에 부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5월 달에 김정은이가 모스크바도 안 가고 그럴 경우에는 9월 달에 중국도 이 항일 전쟁 승리 열병 퍼레이드라는데 세계의 정상들을 초대하려고 한답니다. 네. 9월 3일 날인데 네. 9월 3일경에 김정은이를 그때 오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2차 대전에서 그래도 일본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거는 모택동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한국 출신 사회주의 용사들이 해가지고서는 북중 간의 혈맹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건데 아마도 9월 3일에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더 곤란한 거는 만약에 시진핑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했을 때 가야 되느냐. 올해는 한일 국교 수교 또 50년이죠.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있는데 과연 중국의 승전 기념일에 우리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역시 미국하고도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우리 외교가 좀 아주 슬기로운 외교를 해야 될 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새해 초부터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꽉 막힌 그 남북 관계 지금 어디서부터 좀 풀어야 될지 좀 답답하기만 한데 끝으로 좀 지원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남북 간의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 입장대로 정말 어떤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의제를 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그 원칙에 대해서 북한이 신축적으로 나오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압박이나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남북 간에 어떤 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 정부가 보다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신년 대통령 보고 때에도 뭔가 좀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좀 중장기 계획을 많이 내놓고 그랬는데요. 이를테면은 금년에 핵실험은 반드시 막겠다. 또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정상화 쪽으로의 길을 반드시 트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다운 한민족에서 형님 체제로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뭔가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